이렇게 한국에서 죽는 건가? 역시 한국으로 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었어. 한국 치안은 최악이구나. 어떻게 하지? 소리라도 질러야 하나? 여기 한국 홍대의 으슥한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속으로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는 말들을 되뇌이며 걷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데요. 핸드폰까지 잃어버린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기 위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뒤에 따라오는 사람 또한 똑같이 뛰어서 그녀를 쫓아오기 시작하는데요. 큰 길 앞에 다다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여성의 팔을 잡아챕니다.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여성. 하지만 이내 깜짝 놀란 눈으로 뒤에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러시아 인디 싱어송라이터 니콜라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곡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인디 싱어송라이터 니콜라이라고 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담아 곡을 쓰고 관객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데에서 큰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진심 어린 제 노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얼마 전에는 감사하게도 조그마하게 공연도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나 겪게 되었어요. 저는 모스크바에 있는 아늑한 제 아파트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공연을 다녀온 동안 쌓여있는 이메일들을 확인해보고 있었어요. 저는 나름 러시아에서 인디 가수치고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얻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나름 소규모의 팬클럽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함은 평소에 대부분 팬 메일, 프로모션 제안, 그리고 가끔 와 있는 스팸 메시지로 가득 차 있곤 했죠. 그런데 어제 한 통의 이메일이 제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음악 에이전시에서 온 메일이었는데 저와 이번에 프로듀싱을 함께 하고 싶다는 제안을 담은 이메일이더라고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인디 싱어송라이터인 저를 알고 연락했는지 신기했죠.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한국 아티스트들과 일해본 적이 없었고 솔직히 그들의 문화에 대해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우선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기도 했고 러시아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접한 어른들의 이야기들, 뉴스 등으로 편견이 생긴 것도 맞기는 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교양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함께 작업을 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조장이었던 한국인 학생이 수업 외 시간에도 제가 느끼기에 너무 과할 정도로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열정이 과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업이 끝나고 밥을 먹을 때도 친구들, 가족과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와서 개인적으로 저의 시간을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 많이 불쾌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저번에 뉴스에서 한국 사람이 총기 난사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너무 크게 와닿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총 소지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총으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뉴스를 보면서 한국인들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쓰지도 못하는 총으로 사람을 죽인다면 솔직히 다른 무기로도 사람을 지체 없이 죽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괜히 한국인들을 마주치게 되면 조금 두렵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너무 개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듣기로는 과한 위계질서와 서열을 중시하는 태도로 다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술가로서 자신의 의견을 잘 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더 깊이 있는 작품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아이돌들을 보면 다 똑같은 인형들이 나와서 서로 모방한 것 같다는 생각만이 들었죠. 물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대부분의 것들은 고정관념과 오해에 기반한 것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메일을 읽어 내려가면서 한국 에이전시의 진정성 있는 열정과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들은 저와 함께 일하며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해 정말 신이 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조금의 흥미가 생겼어요. 저는 항상 아티스트로서 저희 시야를 넓히고 제 나라의 경계를 넘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사실 요즘 제 음악을 듣고 있으면 뭔가 나사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과 같은 창의성이 좀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가끔 팬들이 걱정하는 멘트를 보내기도 해요. 제 음악에서 제 스스로만의 우울함이 느껴지나 봐요. 예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던 제 음악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너무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 근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었죠. 그래서 이메일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인디 가수이고 어쩌면 한국의 아이돌들의 음악이 아닌 다른 장르의 노래들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모든 세부 사항과 물류를 처리할 소속사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죠. 그래서 저는 홀로 조용히 한국의 수도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는 게 많이 긴장되기는 했지만 여행을 준비하면서 점점 흥분이 그 불안감을 앞서는 것이 느껴졌죠. 이 새로운 모험이 저에게 어떤 일을 가져다 줄지 너무나도 궁금했거든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한국은 풍부한 역사와 매혹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달한 도시 중 하나라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초고속 인터넷, 최첨단 스마트폰, 그리고 모든 종류의 멋진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전 삼성에서 출시한 갤럭시 24는 그 어떤 핸드폰보다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카메라 기술과 세계 각국의 동시 통역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나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또한 한국은 김치, 비빔밥, 그리고 삼겹살, 양념갈비 같은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와, 사진만 봐도 입에 침이 고였어요. 점점 커져가는 흥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은 남아있었어요. 혹시나 한국에서 차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위험한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면? 이런 걱정들이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그때까지는 이 도전이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열린 마음을 갖기로 다짐했어요.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번 여행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놀라운 일들로 가득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러시아의 풍경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자리에 앉아있자니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며칠 사이에 갑자기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회의적을 생각했던 그 나라로 말이에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채로 저는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모험의 꿈을 꾸면서 말이죠. 약 9시간 남짓의 오랜 비행 후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드디어 도착했다는 생각에 긴장감으로 몸이 얼어버리는 것만 같았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탐험하고 배울 준비가 된 흥분된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긴장감이 심하게 느껴졌거든요. 공항으로 걸어 나오면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인천국제공항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잘 정돈되어 있는지 감탄하지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건축물은 세련되고 인상적이었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과 안내문이 있어서 길을 찾기도 쉬웠죠. 외국인으로서 차별이나 적대감에 직면할까봐 걱정했었는데 그런 두려움은 입국장에서 금방 사라지게 되었어요. 제가 함께 일하게 될 한국 에이전시의 직원 수연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니콜라이 씨. 저는 함께 일하게 될 에이전시 직원 이수연이라고 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녀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는 밝게 환영하는 태도로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죠. 공항을 떠나 수연 씨와 함께 분주한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 시작했을 때 고향과는 모든 게 얼마나 다른지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거리는 질서정연하고 깨끗했고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모든 질서들을 존중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철역이나 쇼핑가 같은 붐비는 곳에서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행동거지가 바르고 예의 바른지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저에게 정말 두드러지게 다가왔던 건 한국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안심되는 분위기였어요. 수연 씨는 한국이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말해주었고 그건 정말 사실 같았죠. 카페나 식당에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소지품을 내버려둔 채로 화장실을 가거나 밖으로 나가기도 했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가게에 잠깐 들르는 동안 키를 꽂아둔 채로 차에서 내리기도 했어요. 러시아에서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수준의 신뢰와 안전이었죠. 도시를 걸으며 수연 씨는 한국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제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은 서울의 인구가 930만 명이 넘는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인구보다 2배나 많은 수치예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도시 전체에 깔려있는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 등의 인상적인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수연 씨는 또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어요. 한국은 학업 성취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학생들이 흔히 방과 후에도 학원을 다니고 늦은 밤까지 공부한다고 해요. 이런 학습에 대한 열정이 한국이 기술, 공학, 혁신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를 탐험하는 동안 저는 시민들과 경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영감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경찰들은 친절하며 강압적이지 않았고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죠. 러시아에서 보아왔던 보다 강압적이고 대립적인 치안 활동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후 숨 막힐 듯한 오렌지색과 분홍색의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붐비는 서울 도시 위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자 활기찬 홍대 거리를 걸으며 제가 묵고 있는 호스텔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숙소에 들어가기 전 혼자서 이 활기 넘치는 거리와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을 더 탐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걸어가면서 인도에서 공연하는 버스커들의 열정과 에너지에 저는 이끌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멜로디는 공기 중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 주위에 모여 박수를 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마치 온 동네가 음악과 창의성으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이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세상과 그들의 재능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영감의 물결을 느꼈죠. 홍대 거리를 배회하면서 정말 놀라웠던 건 해가 진 깜깜한 밤에도 밖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여성들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여성들이 어두워진 후에 혼자 밖에 나가는 게 안전하지는 않아요.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밤에 혼자 걸을 때는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배우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밤의 활기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숙소로 들어가기 전 저는 홀로 둘러보는 것에 큰 용기를 낸 것이었거든요. 수연 씨의 한국은 치안이 좋다는 말을 믿고 도전을 해본 것이었는데 세상에 그 말은 진짜였어요. 저에게는 정말 너무 생소한 풍경이었어요. 이런 수준의 안정과 자유가 실제로 행해지는 걸 보는 것 말이죠. 러시아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보니 제가 그동안 밤에 공공장소를 다닐 때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안고 다녔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서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함과 안심을 느낄 수 있었죠. 항상 뒤를 돌아보며 걱정하던 짐이 마치 어깨에서 내려진 것 같았고 마침내 자유롭게 숨쉬며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걷는 내내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이 버스부터 식당,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이었어요. 밀치거나 떠밀거나 새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저 문화에 배어있는 듯한 차분하고 예의 바른 인내심만 있을 뿐이었죠. 이는 고국에서 붐비는 공간에서 흔히 보던 다소 혼란스럽고 공격적인 행동들과는 큰 대조를 이뤘어요. 사회적 규범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선입견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존경심과 감탄이 채워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안전함과 질서들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저는 저의 편견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 놀라운 나라와 국민들로부터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러한 감탄을 하며 저는 호스텔을 향해 홀로 가고 있었어요. 호스텔은 제가 지금까지 구경했던 거리보다는 좀 더 으슥한 골목이었죠. 점점 무서워지기는 하더라고요. 갑자기 저번에 보았던 총기 난사 뉴스가 떠오르고 저밖에 없는 골목에서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걸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인기척이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걸었지만 확실히 제 두 귀에는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몸이 얼어붙을 것만 같았어요. 내가 괜히 혼자 다닌다고 했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차오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더 빨리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뒤에 사람도 제 스피드에 맞춰 빠르게 걷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죠.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수연 씨에게 연락을 남겨놓기 위해 핸드폰을 찾기 위해 주머니를 뒤졌어요.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은 저에게 말을 꺼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한국어로 뭐라 하는 것 같았는데 알아듣기도 힘들었어요. 빠르게 핸드폰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핸드폰이 사라졌더라고요. 너무나도 당황했지만 멈출 수도 없었어요.
호스텔 위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핸드폰이 사라지다니요. 이제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나뿐이라는 생각에 저는 우선 힘차게 뛰어 큰 길로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빠르게 뛰기 시작하자 뒤에 있는 사람도 빠르게 뛰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결국 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큰 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이 보이자 저는 더욱 더 스피드를 내려 했죠. 그런데 언제 따라왔는데 뒤에 있던 사람이 제 팔을 잡아채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이거 놓으세요.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제발요. 울부짖으며 크게 소리쳤어요.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제 팔을 잡은 사람은 한 남성이었는데 울부짖는 저를 바라보더니 혹시 한국어를 못하시나요? 영어로 물었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대체 왜 따라오시는 거냐고요. 제가 뒷걸음질 치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몸이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겠더라고요.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 걸까요? 칼? 총?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낼 때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말았죠. 혹시 이 핸드폰 주인 아니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저는 그 소리에 눈을 천천히 떠 남자의 손에 있는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제 핸드폰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제 핸드폰이 왜 그 남성의 손에 있을까요? 혹시 제 핸드폰을 훔치고 돈을 요구하려는 걸까요? 아까 가시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요. 몇 번 불렀는데 한국어를 아예 못하는 분이실지 몰랐네요. 혹시 주인 맞으실까요? 남자가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 네? 제 핸드폰 맞아요. 혹시 떨어뜨린 걸 보고 주워주신 건가요? 제가 조금 놀라며 물었죠. 네, 맞아요. 핸드폰 돌려드릴게요. 그 남성은 저에게 다가와 핸드폰을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따라와서 많이 놀라셨나 봐요. 죄송해요. 밤길이 어두우니 제가 목적지까지 괜찮으시다면 데려다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조금의 의심이 들기는 했으나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 숙소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남성분은 저를 말씀대로 숙소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가셨죠.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떨어뜨린 핸드폰을 그냥 가져가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 저에게 전해주신 그 친절의 가슴이 벅차올랐죠. 게다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 으슥한 골목길에서조차 친절한 사람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한국의 치안에 정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이 있는 곳에 오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스텔로 돌아왔을 때쯤에는 평화로움과 기쁨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배우고 발견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저는 그 순간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웃는 얼굴로 잠에 들었고 다음 날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서울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열어준 것에 감사하면서 말이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더 많은 놀라움과 깨달음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건 그때는 몰랐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잠에 빠져들어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도시의 풍경과 소리로 가득 찬 꿈에 젖어 있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과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서 깼어요. 수연 씨가 우리가 현지 아티스트들과 협업할 에이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뒀거든요. 저는 빨리 창작의 과정에 뛰어들어 함께 어떤 마법 같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섰을 때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에 저는 금세 마음이 끌렸어요. 공간 안에는 각자 독특한 스타일과 관점을 지닌 다양한 배경에 재능 있는 음악가들로 가득했죠.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통해 깊은 수준에서 교감할 수 있었어요. 그룹 안에서 즉각적인 동지애와 존경심이 느껴졌죠.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각자의 문화와 영향력의 장점들을 혼합한 새로운 노래와 편곡을 만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작업했어요. 각 아티스트가 프로젝트에 쏟아 부은 재능과 헌신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고 저 혼자서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을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게 되더라고요. 휴식 시간에는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함께 하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한식 그릇을 앞에 두고 웃고 떠들었어요. 수연 씨와 다른 예술가들은 매콤한 김치찌개부터 바삭한 상추에 싸먹는 구운 고기까지 다양한 새로운 요리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한국 음식의 대담한 맛과 질감에 흠뻑 빠졌고 모든 식사를 둘러싼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좋았죠. 일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새로운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우리는 삶, 가족,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힘에 감명을 받았어요. 어느 날, 특히 감정적이었던 녹음 세션에서 저는 제 자신의 고민과 두려움에 대해 노래하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수연 씨와 다른 예술가들이 주위에 모여 위로와 지지의 말을 건네주었는데 그 따뜻한 마음은 언어의 장벽을 초월했죠. 그 순간 저는 그저 협업자 이상의 저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깊이 이해해주는 진정한 친구들을 얻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함께 보낸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달콤 쌉싸름한 감정이 교차하는 걸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음악을 세상과 공유하게 될 생각에 들떴고, 이 경험이 저를 깊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켰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몇 주간 제게 너무나 소중해진 사람들과 장소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게 서글펐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수연 씨와 저는 늦게까지 제 방문 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으며, 제가 러시아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협업하기로 약속했죠. 다음날 공항에서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과 애정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면 짧은 기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했는지 새삼 놀랍기만 해요.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안고 도착했지만 개방성과 공감,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떠났죠. 저 자신의 경험과 관점이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세상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과 지혜가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마음 한켠에 한국이 영원히 남아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 나라는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고 제 자신의 편견에 맞서도록 용기를 줬으며 모든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는 인간 간의 유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영감과 동기를 얻어 고국으로 돌아왔고 제 경험과 통찰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음악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문화 사이의 다리를 계속 놓아가고 싶어졌죠.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의 삶을 이토록 깊고 의미 있게 만져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람들과 장소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한국은 안전, 혁신, 교육,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소중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방성, 공감, 인간적 교감의 힘에 대해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저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나스타샤예요. 저는 리사의 절친이에요. 리사가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이 드라마보다 재미있다고 여러분께 꼭 이야기해주면 좋겠다고 하네요. 이제 시작해볼게요. 그날 셰레메티에보 국제공항은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네이비 블루 색상의 아에로플로트 유니폼을 입고 굴러가는 캐리어 소리를 내며 익숙한 복도를 걸어갔죠. 머릿속엔 서울행 SU-250 비행기를 타는 게 분명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날고 싶었던 제 꿈이 실현된 거예요. 하늘에서 구름 위를 날며 세상을 내려다보는 걸 상상만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꿈을 승무원으로서 살고 있네요. 긴 시간 일하고 시차로 힘들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게 쉽지 않지만 절대 바꾸고 싶지 않아요. 하늘에서 세상이 지나가는 걸 보는 게 마법 같거든요. 게이트로 갈수록 설렘과 긴장감이 엇갈렸어요. 한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리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뉴스에서 본 이상한 이야기나 문화적 특이점들은 우리에겐 너무 생소했죠.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이 외계 행성 같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 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해요. 물론 모든 국가엔 고유한 특성과 어려움이 있죠. 러시아만 봐도 국제 무대에서 오해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전부 스파이나 발레리나가 아니라고, 우리 문화가 영화 속 고정관념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고 설명하느라 애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행기에 오르며 승무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다짐했어요. 선입견 없이 한국을 바라보고 배우며 이해하려 노력하자고요. 그게 여행의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시야를 넓히고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거 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짐을 정리하고 비행 전 준비를 하면서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만약 소문이 맞다면? 사람들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 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찾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모험의 영역 같았어요.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인 셈이죠.
승무원이 되는 건 음식 서빙하고 승객 안전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문화 감각교 역할을 하는 거죠. 3만 피트 상공에서 항공사뿐 아니라 자국을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거운 책임감이에요. 기대감 속에서도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진정으로 그 문화에 푹 빠질 수 있을까? 편견의 안경을 벗어던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을까? 마지막 승객이 탑승하고 이륙 준비를 하면서 결심을 다졌어요. 이번 비행을 최대한 즐기고 열린 마음과 호기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자고요. 엔진 소리가 요란해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이번 한국행이 여권에 도장 하나 더 찍는 것 이상의 의미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늘을 가르며 평온한 기내와 대조되는 내면의 동요가 있었어요. 익숙한 몸놀림으로 좁은 통로를 오가며 밝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까다로운 승객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중년의 중국인 사업가분이 승무원을 불렀어요. 기내식이 나오자마자 큰 소리로 따질 듯한 어투로 음식 온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쏟아냈죠. 이게 뭐야? 완전 차가워! 내가 돈 내고 산 게 이런 거야! 당장 데워와! 승무원이 사과하며 음식을 데워오겠다고 하자 그는 고개를 젓더니 이번엔 좌석 등받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등받이는 왜 이렇게 뒤로 안 젖혀져? 비행기 값이 아까워 죽겠네. 니들은 비즈니스석에 앉고 나한테는 이런 좌석을 줬어. 아무리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도와주려 해도 그의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죠. 급기야 옆좌석에 앉은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짜증을 내며 시비를 걸더라고요. 봐요, 저 사람도 불편해하잖아.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거라고요. 당신들 승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구만. 그 모든 상황에도 저희 승무원들은 계속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었죠. 그분의 불평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 해드리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민지 승무원의 태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또 다른 까다로운 승객을 맡고 있었지만 놀랍도록 차분하고 우아했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과 세심한 응대가 존경스러웠죠. 어우, 저 승객 진짜 손 많이 가는 타입이네. 근데 민지 씨는 저렇게 웃으면서 응대하고 있어. 대단한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서비스직에 천부적 소질이 있나 봐. 우리 러시아 승무원들이었으면 진작에 표정 관리 못했을걸. 아? 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맞아요. 아시아 여자들은 왠지 순종적이고 남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꼭 이런 일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승무원 일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여자분들 말이에요. 어때요? 칭찬인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 말을 듣고 있던 민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민망한 미소를 지어 보이긴 했지만 눈동자 깊숙이 상처가 서려 있었죠. 칭찬이라고 하셨지만 좀 불편한 말씀이셨어요. 아시아 여성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승무원 개개인의 역량과 노력의 결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민지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깨달았죠. 방금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편견 가득한 말을 쏟아냈는지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민지 씨, 정말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경솔했군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을게요. 민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금세 다른 업무로 자리를 피했어요. 불편한 침묵이 흘렀죠.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제 경솔한 말이 무겁게 공기에 맴돌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느껴졌어요. 민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죠. 한국행이 그저 여행이 아니라는 걸요. 내적 변화를 요구하는 도전이었죠. 낯선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면 겸손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이륙 후 SU-250 항공기의 바퀴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까다로운 승객들부터 민지와의 껄끄러운 관계까지 정신없는 여정이었죠.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제 모험이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배 안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긴 비행에 따른 피로감과 시차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내장을 꽉 쥐어짜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으로 변해갔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손과 발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렸어요. 겨우 세관을 통과해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무릎을 꿇고 말았죠. 주변 사람들의 놀란 눈빛이 느껴졌지만 고통에 휩싸여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어요.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찰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죠. 하필이면 하필 이 낯선 이국 땅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만약 중대한 질병이라면? 러시아에서라면 익숙한 의료진과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곳에선 그 누구도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처지라는 걸 절감했어요. 게다가 제가 막연하게나마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의료 수준이 낮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근거 없는 걱정이 밀려들었어요. 바로 그때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죠. 다름 아닌 민지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가 모욕적인 말로 상처를 줬던 그 민지가 저를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달려와 주더라고요. 아픔에 신음하는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다급하게 물었죠. 괜찮아요? 어디가 그렇게 아파요? 배가, 뭔가 심상치 않아요.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좋은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어요. 바로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 민지의 도움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내과 권위자이신 박훈 박사님을 만나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덕분에 신속하고 적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었죠. 차디찬 진찰대 위에 누워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의사 선생님과 제대로 의사소통이 될까? 익숙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박사님의 뛰어난 전문성과 환자를 대하는 세심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유창한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환자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공감하려 노력하는 모습에 절로 신뢰가 갔죠. 게다가 첨단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유기적인 팀워크는 그 어떤 선진국 병원과 견주어도 손색없어 보였어요. 아, 내가 이토록 편협한 시선으로 한국 의료계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죠. 기어코 한국 땅을 밟은 이 낯선 도시에서 문화와 정서는 달라도 사람 사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된 계기였어요. 또 하나의 편견이 무너지는 소중한 순간이기도 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입원 생활은 저에게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답니다.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감, 그 가운데서 피어나는 끈끈한 정과 신뢰를 경험한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아픔이라는 뜻밖의 불청객을 맞이한 순간이 되레 제 삶의 전환점이 되어 주었던 셈이죠.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 안경이 바뀌어가는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내적 성장의 계기가 되었답니다. 사실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때 너무 아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게 느껴졌죠. 고개를 들어보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신 중년의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박훈 박사님이셨죠. 아나스타샤 씨,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을 담당하게 된 내과 전문의 훈박입니다. 지금 많이 아프시죠?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박사님의 따뜻하고 침착한 말투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홀로 병원에 누워있는 외국인 환자에게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죠. 배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진찰해 보겠습니다. 긴장 푸시고 편하게 심호흡해보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박사님은 저를 안심시키며 문진을 시작하셨어요. 아프다는 부위를 꼼꼼히 짚어가며 통증의 양상과 심화되는 패턴 등을 물으셨죠. 박사님의 섬세하고 집요한 질문에 절로 신뢰가 갔어요. 진찰은 신체 검사로 이어졌는데 박사님의 손길은 마치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처럼 정교했어요. 복부를 꾹꾹 누르면서도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배려심이 느껴졌죠. 그 와중에도 판단력 있는 눈빛으로 증상을 살피는 모습에서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업적 통찰력이 엿보였어요. 진찰이 끝나고 박사님은 정밀 검사를 위해 혈액 검사와 CT 촬영을 지시하셨어요. 첨단 의료 장비 속에 누워있자니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졌지만 의료진들의 철저하고 유기적인 팀워크에 절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특히 간호사 선생님들은 마치 로봇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각자의 역할을 해내면서도 환자를 대할 땐 마치 가족 같은 친근함으로 대해주셨어요. 힘들어하는 제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건네기도 하면서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지만 박사님은 틈틈이 병실에 들러 제 상태를 살펴주셨어요. 이따금 장난기 어린 농담을 건네며 환자를 위로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그런 원활한 소통 능력 역시 의사에겐 꼭 필요한 자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급성 췌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무서운 병명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박 박사님은 끝까지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죠.
회복까지 결코 순탄치 않을 거라면서도 반드시 낫게 해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시더라고요. 환자에 대한 그 끝없는 애정과 책임감이야말로 명의를 만드는 자질이 아닐까 싶었어요. 치료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도 박사님은 꾸준히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늦은 밤 회진 때면 지칠 법도 한데 늘 밝은 표정으로 독려해주고 세심하게 컨디션을 체크하셨죠. 한국에서의 입원 생활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였어요. 박 박사님과 민지를 통해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배웠죠. 박사님과의 만남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소통의 힘을 일깨워 주었어요. 영어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눈빛과 미소로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었죠. 환자를 품어주는 그 넉넉한 인간의야말로 언어보다 강력한 메시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랜 시간 병상을 지켰던 민지와도 어느새 깊은 우정을 쌓게 되었어요. 다정한 눈길로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미소로 격려해주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그렇게 회복의 시간은 깨달음의 연속이었어요. 민지 박사님과 나누는 대화마다 한국 문화의 깊이를 더해갔죠.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의 끈기,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도 가족애로 버텨낸 힘, 참혹한 전쟁의 폐허 위에 세계적 강국을 일군 저력까지 한국인의 저 놀라운 생명력과 창조성에 경외감마저 들더라고요. 때론 문화의 다름으로 인한 소소한 에피소드도 있었죠. 병원식 김치의 매운맛에 혀를 내두르다가 옆자리 환자분들과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어요. 서로 다른 색깔의 조각볼을 이어 하나의 광활한 세상을 빚어내는 과정. 그게 바로 문화 교류의 참맛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박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의료인으로서의 소명,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철학까지. 박사님의 눈빛에선 참된 헌신과 겸손함이 느껴졌죠. 그런데 박사님이 불쑥 물으셨어요. 러시아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 문화의 정수는 무엇인지. 그 순수한 물음의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퇴원 날 병원 식구들과 포옹을 나누었어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 러시아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더니 박훈 박사님이 살짝 울컥하시더라고요. 민지는 제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러시아에 가기 전에 짧게라도 서울 나들이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민지와 함께한 서울 나들이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즐겁게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전통 옷을 즐겨 입는 거 보니 한국인들은 자기 문화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현대적인 모습 이면에도 뿌리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옹고지신이라고 해서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알자는 정신을 되새기거든요. 전통을 소중히 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인사동에서는 전통 공예품 가게들을 구경하며 신기해했죠. 곱고 섬세한 선과 화려한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이 나전칠기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저희 러시아에도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문화의 꽃이 피었으면 그 아름다움을 나누는 게 제일 좋죠. 민지의 말에 공감이 절로 갔어요. 문화는 경계를 넘어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음을 새삼 깨달았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감상하던 중이었어요. 아스라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마치 은하수 같았죠. 여기서 보니 서울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정신없고 삭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멀리서 보니 숨은 매력이 보이네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쉬운데 가까이 다가가 알아갈수록 고유한 빛이 드러나죠. 민지의 말이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길고양이 가족을 만난 적이 있었죠. 민지는 주머니에서 참치캔을 꺼내 고양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민지 씨는 왜 길고양이한테까지 친절한 거예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길고양이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잖아요. 함께 살아간다는 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민지의 말을 곱씹어보니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광장시장에 갔었죠. 구수한 장터의 분위기에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실수로 떡볶이 국물을 엎질러 한상인 아주머니의 옷을 더럽혔어요.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덜렁거려서요. 아주머니는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아이고, 내가 더 놀랐겠다. 괜찮아.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일 다 있는 거야. 다음엔 조심하면 된다. 그 넉넉한 마음에 울컥 울음이 나왔어요.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끼어 있었는지 깨달았죠. 북촌한옥 마을을 거닐며 전통가옥의 멋에 감탄했을 때였어요. 처음엔 한국의 집이 좁고 불편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공간에 조화와 절제미가 살아있네요. 한옥의 구조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어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한국인의 미학이 깃든 거죠. 문화는 한 민족의 숨결이자 지혜의 결정체임을 새삼 느꼈어요.
이렇게 민지와 함께 한국의 곳곳을 누비며 저는 스스로의 편견과 마주했어요. 선입견으로 가려진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국인의 정과 예의, 공동체 의식,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인 태도,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소통하려 하는 섬세함. 제가 몰랐던 한국의 참모습이 서서히 펼쳐졌어요. 겉모습에 현혹되어 내면의 빛을 보지 못했던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죠. 민지와의 대화는 깨우침의 연속이었어요. 편견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그림자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빛을 향해 날갯짓할 수 있는 거죠. 민지의 지혜에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죠. 다양성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성장하는 기회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날들은 제 영혼에 깊은 각인을 남겼어요. 문화를 매개로 한 교감은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좁은 시선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름 속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발견하는 눈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에서의 추억을 곱씹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 깨달음을 평생 간직하며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갈 거예요. 고마운 인연들과 값진 경험들로 수놓아진 이 여정이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밑거름 삼아 세상 어디에서든 따스한 빛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단에 다른 사연들도 있으니 꼭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내일 봐요.